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8월 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시장이 안 좋고요. 이제 안 좋은 것 중에서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너무 강했던 섹터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컸던 특히 2차 전지가 오늘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에 당연히 안 좋게 작용하겠죠. 시총이 크니까. 다만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또 네이버나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왕따주들이죠. 인터넷, 게임, 바이오 이런 쪽은 오히려 급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던 업종들로 확산이 되는 그런 장인데, 다만 지수는 2차전지 따라갈 수밖에 없죠. 시총이 커서. 그래서 그 현상이 오늘 나오면서 시장은 차별화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오늘 좀 보여드릴 게 좀 많은데 보고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인도 페인트 시장 분석하고 그 다음에 쏠림의 반작용, 시황 관련된 거고, 조선업종, 그 다음 미국의 7월 고용 데이터. 그러니까 이 메르츠의 이승훈 연구원님이 정말 디테일하게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뉴스만 보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고용은 이걸로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기 실적 모멘텀 개선, 로봇주 모멘텀 변화. 그럼 이제 기업인데 삼성 SDS가 IR을 했나봐요. 며칠간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목해 보시고, 네이버, 금호석유, 바이오니아, 한국금융지주, 한샘, 동원FM, 유진테크, 한미반도체, 현대백화점, 네오판까지 오늘 정말 많습니다. 아무튼 시간 되는 대로 말씀 좀 드릴게요. 인도 그러니까 요즘에 정제 마진이 올라가요. 그래서 정유업종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다만 SK 이노베이션은 정유로 간 건 아니고 배터리로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이 폭락을 하니까 다 같이 빠졌지만 이노베이션을 나쁘게 볼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정유도 좋고, 그 다음 포드의 F150 라이트닝 자동차가 이제 팔리기 시작하니까, 생산이 들어가니까.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양극재만 갔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거의 양극재하고 리튬만 랠리를 보이고 다른 2차 전지는 못 갔는데, 빠질 땐 역시 같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도 못 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지금 오히려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많이 올랐던 섹터, 2차 전지 내에서도 그쪽은 조금 조정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나 어쨌든 2차 전지는 안 좋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폭락을 했고, 다만 이제 이 정유 쪽은 좋아지고 있고요. 또 SOL은 이제 순수 정유회사니까 당연히 이런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제 마진이 그때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그때가 한 요 정도 됐거든요. 근데 벌써 한 달 만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역으로 생각하면 또 단기적으로 정제 마진은 좀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정유주를 나 SOL 이제 사야 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할 거면 미리 했어야 되겠죠. 좋아지는 신호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데이터를 지금 이제 너무 좋으니까 뒤따라가는 거는 조금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도 페인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 더불어 가장 큰 시장인데 전체 75%가 장식용이고 25%가 산업용인데 장식용은 이제 주거, 사무, 건축, 뭐 외관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거 그쪽인데 여기는 코로나 때도 성장을 했대요. 그 부동산 개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2030년까지 인도는 계속 도시화율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이 페인트 시장 인도가 커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인도라는 확실한 수요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을 만약에 볼 때도 전방 산업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금호석유는 타이어입니다. 교체용 타이어.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방 산업들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플라스틱, 예.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석유화학마다 또 다른데. 롯데정밀화학은 좀 섞여 있죠. 롯데정밀화학은 페인트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요새 첨단 그린 소재 쪽에서 첨가제 그쪽 시장이 커지니까.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페인트니까. 근데 요 페인트 어쨌든 시장은 그 인도라는 시장 때문에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4개 업체가 점유율 70% 차지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인도의 페인트 원료가 에폭시잖아요. 근데 에폭시 만드는 업체가 이렇게 인도에선 3개. 우리 한국에 국도화학도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국도화학이 요새는 좀 주가 부진하지만 이런 전방 산업을 봤을 땐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리고 워낙 밸류도 낮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국도화학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또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진투자증권은 허재환 연구원님이 이제 쏠림의 반작용, 요새 쏠림 엄청 심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2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돈이 많이 풀렸어요. 여전히 옛날보다 돈이 많아요. 초과저축, 유동성. 근데 이 돈이요, 뭔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은 불확실하거든요. 뭐 요새 연출 올라가니, 예. 또 이거 우리나라 내수 경기 또 안 좋다는 뭐 시그널 들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불안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불안하니까 야 진짜 확실한 거 2차 전지 투자하자. 여기에 쏠림이 나와서 2차 전지 이제 그 중에 리튬, 특히 리튬이 제일 강했죠. 야, 이 리튬은 진짜 확실하다 이러면서 그냥 쏠렸던 거죠. 근데 영원히 쏠릴 수는 없어요. 언젠간 그 쏠림이 끝나고, 그래서 그 리튬이나 2차 전지 쏠림은 지지난주에 이미 쏠림이 끝났죠. 그날 한번 이제 급락하면서 그날 이제 고점을 찍었고, 쏠림은 이제 끝나가는 거죠. 근데 그 현상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펼쳐졌다. 근데 8월에는 변화가 시작될 거다. 왜냐하면 중국과 재고 때문에. 중국은 안 좋지만 안 좋기 때문에 부양책을 쓰고 있고요. 이미 주가는 그걸 다 선반영했고, 중국이 더 나빠질 건 없다. 요거고, 그럼 재고 사이클이나 이거 지금 재고 사이클 돌리기 시작해요. 실제 반도체 보면 반도체 재고 이미 5월부터 고점 찍고 내려옵니다. 이건 삼성이 이미 언급을 했던 거고, 출하는 늘고, 예. 그래서 조금씩 그러니까 IT 경기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안 좋아요. 근데 더 나빠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동안은요 돈은 있는데 뭐가 좋은 게 안 보이니까 진짜 좋은 걸로 다 쏠렸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죠. 중국 IT 경기 이거 더 나쁠까? 좀 좋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돈이 그쪽으로 분산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초전도체라는 게 또 나오니까 2차 전지의 힘 중에 일부가 글로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산이 당분간 좀 이어진다. 이렇게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쏠림 때문에 이제 시장이 급락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과거에도 이런 쏠림 후에 시장이 올랐던 경우 많고, 특히 경기 회복 초기 국면이잖아요. 그럴 때 쏠림 현상 이후에 장이 급락한 적은 없었고, 이제 경기가 한참 좋을 때 그때 쏠렸을 땐 좀 결과가 안 좋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수출 경기 이제 좋아지는 뭐 국면에 진입할까 말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쏠림 현상 이후에 하락보다는 또 어느 정도 조정 후에 강세장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B2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과거보단. 그래서 너무 쏠렸던 일부 산업들의 주가 상승 기울기는 당연히 둔화되겠지만 8월에는 거기가 둔화되면서 소외받은 기업들이 올라갈 것 같다. 근데 그게 정확히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오늘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거의 뭐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 현상은 이미 지난주부터 좀 시작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돈 많이 풀려 있고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더 늘진 않지만 정체 국면이지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그리고 실제 대출 좀 늘기 시작합니다. 기준금리가 멈췄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대출 여기 주택담보대출 제외 가계대출이 확 빠졌다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어디로 가냐?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예, 연체율은 이렇게 높고 그러니까 확실한 대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중국의 이제 구조적 문제 아시죠? 예, 중국도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어쨌든 7월 이후로 중국이 이런 걸 알고 조금씩 부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월 말에서 6월 말 이후로 이제 주가 수익률 보시면 여기가 그냥 처참할 정도로 못 갔어요. 여기 뭐 중국 소비죠. 다 소비재 기업들이에요. 금융, 소프트웨어, 인터넷, 게임, IT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예, 통신 뭐 이런 쪽인데 KT도 오늘 실적이 보니까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이 반격을 하고 이 선두에 있던 업종들이 뭐죠? 주로 제일 셌던 게 철강 뭐예요? 포스코잖아요. 리튬이죠. 리튬, 조선. 예, 그러니까 이들이 저는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좀 쉬어가겠죠. 예, 약간 쉬어가는 과정에서 이쪽에 상승이 일부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시장이 8월 정도는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게 수익률 되게 좋았지만 조금 소강 상태로는 가겠죠.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나 조선업종에 대해서 여전히 저도 역시 이 사이클이 그냥 여기서 이제 끝난 건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 또 조정이 나온다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삼성증권의 한영수 연구원님이 이제 썼던 거는 신조선가가 중요하다. 근데 조선가 계속 오르는 거 아시죠? 네. 이게 선박 가격이에요. 이게 수주한 단가란 얘기랑 똑같아요. 이게 올라간다는 건 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주하는 그 선박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나중에 이게 다 실적으로 반영됩니다. 비싸게 건조하는 이제 매출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성과 상승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올해만 6.6% 올랐고 2020년 말 대비해서는 37%. 조선업 초호황기에 2007년 그 5월 수준이고요. 연간 최고는 2008년도. 그때 92% 정도니까 정말 높은 수치죠. 예, 근데 일부에서는 이걸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용 요인들은 그러니까 비용은 옛날보다 인플레 때문에 많이 올라갔는데 단순한 신조선가 지수만 보면 왜곡되는 거 아니냐. 이미 이거는 지난 조선업 초호황기가 15, 17년 전의 일인데 그때보다 지금 신조선가가 낮다는 건 그때보다 낮잖아요. 어쨌든 초호황기 때보다. 그럼 그게 높은 거는 아니지 않나. 인플레 감안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년 전에 짜장면 가격하고 지금 짜장면 가격하고 하면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신조선가가 그때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는 논리예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반박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한영수 연구원님 의견은 그건 아니고, 예, 여전히 신조선가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 선박용 흡판 가격 있죠. 이게 배 원재료거든요. 철판. 요게 두꺼운 이제 철판인데, 요게 신조선가가 최고점을 기록했던 2008년보다 지금 오히려 흡판 가격도 낮대요. 예. 그러니까 원재료 비용도 그럼 그때랑 비교하면 훨씬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도 낮은 수준이고 인건비는 당연히 올라갔죠. 당연히 그때보다 훨씬 올라갔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대요. 8에서 21% 상승에 그쳤다고 합니다. 인건비.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동안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갔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신조선가가 그때보다 올라가야 된다. 이 논리보단 예, 저런 후판 가격, 인건비 또 장기간 업황 너무 안 좋았잖아요. 2008년, 7년도가 너무 좋았던 시기예요. 그리고 15년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단지 그런 이유로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여전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메리츠의 이승훈 연구원님이 그 미국의 7월 고용 지표가 되게 해석하기 이번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취업자 수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고요. 시장 기대 20만을 하회했어요. 안 좋은 거죠. 2달 연속 20만 하회. 아, 이거 이제 고용시장 꺾이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업률은 오히려 더 내려갔어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재돼 있는 거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러니까 실업률 보면은 이건 뭐 지금 고용 지표가 되게 여전히 타이트한데 취업자 수는 예전만 같진 않고, 근데 임금은 올라가고 고용은 그만큼 타이트하다는 건데, 그죠? 근데 어쨌든 취업자 수 기준으로는 노동시장이 이제 과열이 끝나간다. 이래서 미국의 금리가 좀 하락했어요. 근데 여전히 임금 상승률 높다는 건 인플레 압력은, 물가 압력은 여전하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미국은 금요일날 지수가 빠져버렸죠. 좀 안 좋게 해석을 한 거죠. 애플 급락도 있었고. 근데 일단 취업자 수 보면 20만 밑돈 건 맞죠. 그래서 안 좋아지고는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레저나 이런 쪽이 그동안 리오프닝 하면서 채용을 많이 했는데 이게 줄고 있고요. 감소 중에 있고, IT 업종도 감소 좀 하는 모습이고, 일용 서비스 근로자도 6개월째 지금. 근데 이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이 일용직이라 그러죠. 이제 파트타임 뭐 이런 쪽이나 임시직, 이쪽이 근로자가요. 그러니까 이게 증가하면요, 취업자 수, 고용이 좋아진대요. 이게 선행 지표라고 합니다. 이들 고용이 수개월 선행한대요. 근데 지금 이게 꺾이고 있어요. 그럼 뭐죠? 위축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몇 달 후에는 고용이 꺾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취업자 수만 봐도 꺾이고 있는데, 요 일용 서비스 근로자가 꺾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몇 달 후에 고용 지표에 선행하니까, 요것만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겁니다. 요게 임시직, 일용직 고용의 추세적 감소. 요게 고용에 일단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고용이 좀 꺾일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시간당 임금인데 임금은 올라갔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야, 여전히 임금 상승률이 안 꺾이는구나. 이건 물가의 부담인데,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재화를 생산하는 업종의 임금 상승세는 좀 올라갔대요. 근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있죠. 이쪽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인건비 부담이 그동안 컸거든요. 그동안 사실 이게 물가에 반영되면서 좀 끈적끈적했는데, 이건 물가에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시간당 임금 자체는 상승 중인데 지금 근로시간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대요. 그리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됐죠. 그래서 요거를 다 대입한 거죠. 실제 수치. 시간당 임금, 근로시간, 민간 취업자 수, 요거를 다 대입을 했더니 수정한 거죠. 6월에 0.83% 올라간 건데 이번에 0.25로 증가폭이 둔화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미국 전체 소비자들이 가져가는 명목 임금 있죠.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게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우리가 그냥 시간당 임금만 보면 올라갔으니까 야, 이거 여전히 높은데? 이럴 수 있지만 그 안에 실제적인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서비스업 인건비 부담 꺾이고 있고요. 둔화되고 있고, 근로시간 꺾이고, 그러면서 총 노동소득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과열이 지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또 개별 취업자의 구매력 변화를 보여주는 게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웨이지, 이게 이제 그 월급 같은 거죠. 웨이지 그로스 트래커. 그러니까 이제 월급 성장률을 증가율을 뭐 추적하는 거겠죠. 노동 비용 지수, 단위 노동 비용. 근데 사실은 연준은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웨이지 트래커는 상승세가 둔화됐고요. 저 민간 부분 노동 비용 지수도 둔화되고 있대요. 비농업 기업의 단위 노동 비용 상승률도 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딱 그 이제 기사에 나오는 시간당 임금만 딱 보면요, 야, 이거 고용 여전히 타이트하구나. 임금 안 꺾이네. 물가의 부담이네. 이렇게 딱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요, 여기도 꺾이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저 임금 상승률도 꺾인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고용자 수도 둔화되죠. 임금 상승률도 물가에 영향을 주는데 꺾이고 있죠. 실업률 수준과 이런 것만 보면 그림은 완벽하면 실업률도 거의 완전 고용이죠. 근데 지금 한 개 이상 직업을 가진 사람 수하고 파트타임 일자리밖에 못 구하는 사람 수가 함께 증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단일 직장에서 이제 내가 이 회사만 다녀가지고는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대. 꼭 이게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투잡 뛰는 거죠. 그러게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얘기죠. 채용 환경이.
예.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또 파트타임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뭐 일용직이나 임시직 이쪽이 이제 줄고 있다는 것처럼 어쨌든 이런 변화는 노동시장 하강을 예고하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모든 지표들이요 완벽하진 않지만 노동 하강을 다 예고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동시장 가열은 완화되고 있다. 근데 이게 되면 만약에 이게 또 이제 걱정하는 건 그거죠. 야 이건 물가 꺾이겠네. 이건 다행이네. 이럴 수 있지만 이것도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기업들의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고용 조정을 막 현실화해가지고 미국이 막 침체로 가고 이런 건 아니래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보실 필요 없고, 예, 그러니까 둔화된다는 얘기예요. 예, 둔화. 이렇게 고용이. 근데 고용이 둔화되면 뭐가 좋냐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이유가 없어져요. 연준 의장이 그랬거든요. 고용이 중요하다고. 고용이 이렇게 급격히 꺾이면 인하는 하겠지만 둔화가 이렇게 된다면 이제 금리 올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완만하게 고용이 둔화되는 건 되게 좋아요. 오히려 증시 호재입니다. 이런 부분은. 급격히 꺾이면 안 좋고요. 완만한 둔화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지표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가인데 물가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소비자 물가보다 근원 물가를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한 저건데 그래서 이제 메리츠에서는 이 네 가지 미국 ISM 제조 공급자 배송 시간, 맨하임 중고차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물가 상승률 이제 근원 물가라든가 이런 걸 추정을 했는데 어쨌든 그 데이터는 제가 한번 여기 적어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ISM 제조 요 밑에 있습니다. 사실 요거예요. ISM 제조 공급자 배송 시간인데 요게 요 옅은 파란색이에요. 이게 선행 지표예요. 핵심 재화 물가 요거에 선행하는데 이미 저 바닥까지 가 있어요. 얘도 계속 꺾일 것 같고 중고차 가격 이미 꺾였습니다. 그죠? 중고차도 되게 비중이 커요. 미국 물가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웨이지 그로스 트래커 요게 지금 꺾이고 있죠. 예, 요게 주거비 제외 핵심 서비스 물가. 그러니까 주거비를 제외한 거 있죠. 예, 그걸 제외한 이제 물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선행을 하고 그다음 진로 후 이제 임대료 실거래가가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이게 주거비의 선행이에요. 한 1년. 모든 지표들이 물가 하락을 다 가르치고 있어요. 유가만 오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가 오르니까 헤드라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 그냥 CPI 소비자 물가는 좀 올라갈 수 있어요. 몇 달간 한두 달. 근데 더 중요한 건 근원 물가입니다. 근원 물가는 꺾이고 있어요. 근원 물가는 유가가 안 들어갑니다. 아시죠? 예. 그런 걸 우리가 그래서 봐야 될 건 그거예요. 그래서 단지 요즘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아, 유가 또 올라가니까 물가 오를 거고 미국은 금리 또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핵심 물가, 예, 에너지 가격 이런 거 제외한 그리고 주거비 꺾이기 시작했고요. 이미 이런 선행 데이터들 다 꺾이고 있어요. 뭐 중고차 가격이나 예. 그리고 주거비 꺾이고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죠? 임금 상승률. 요거 하나 남았거든요. 요것도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꺾인다. 지표들이다. 선행 지표들이. 그래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해석할 수도 없고 데이터 뽑을 수도 없는데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도 또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예, 이런 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매크로도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해석을 여러분이 하시는 뭐 그 능력은 키우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업종별 구인 건수 보면은 약간 이제 고임금 쪽은 좀 구인 건수가 올라갔고 저임금은 좀 이게 구인 건수가 악화되는 그런 쪽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민간 서비스라든가 임금 상승률의 여러 기준들이 다 꺾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꺾이고 단위 노동 비용 이게 다 선행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엔잡러스 파트타임 일자리는 올라가요. 요걸 이제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파트타임 일자리 그죠? 네. 그게 올라간다는 건 고용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리고 선행 지표들 다 꺾이고 어떤 건지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용은 꺾이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맞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좀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단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너무 막 급격하게 꺾이면 또 침체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이 꺾일 텐데 그 과정에서 완만하게 꺾이는지, 여기 예상한 대로 급격하게 꺾이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NK 투자증권의 김성대 연구원님이 이제 뭐 제가 그래프만 좀 따왔는데 OECD 경기 선행지수 반등하고 있고요. 그죠? 지금 빨간색 선. 주식시장하고 비슷하게 가요. 특히 우리 한국은 여기에 거의 동행합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경기 선행지수, 미국마저도 이제 돌아요. 미국은 꺾였거든요. 예. 그 미국의 실질 소득, 예. 실질 소득도 지금 증가. 이게 실질 소득이 뭐냐면 이제 결국 내 임금 상승률에서 물가 상승률이 뺀 거죠. 물가보다 내 임금 상승이 높으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노동시장 신규 실업급여 꺾이고 있고, 이게 그 일단은 선행 지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보면은 요런 데이터 보면 또 고용이 이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만큼 저 위에 있는 데이터도 뭐냐면은 바로 꺾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선행 지표가 조금씩 둔화된다. 그거니까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미국 경기는 조금 슬로우해질 수 있는 거죠. 고용 쪽은. 예. 그리고 너무 뜨거워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뜨거우면 금리가 계속 오릅니다. 그럼 이은택 연구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한계점 넘으면요 폭락장 와요. 장이 강세장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경기가 뜨뜻미지근한 게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연착륙을 해야 돼요. 하더라도. 예.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의 지표들은 이제 그런 걸 나타내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는 좀 반등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근원 물가는 좀 꺾일 것 같고요. 중국은 지금 너무 안 좋죠. 물가가 좀 올라야죠, 중국.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와 실적이 동시에 오른 적이 거의 없대요. 2020년 빨간색하고 회색이 동시에 튀고 있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3년 만에 처음이고, 우리나라 EPS가 보통 평균이 10배입니다. 여기 10배 대입하면 지금 적정 지수는 2400이에요. 사실. 그럼 지금 지수 비싸죠. 예, 근데 주가는 6개월 선행하죠. 그래서 내년에 그 24년도 이제 보면은 여기 지금 그 내년 24년 1분기가 이제 10배가 2800이고 24년도 3분기 가면 3100. 그러니까 뭐냐면은 10배 정도면은 지금 딱 10배를 대입을 하면 지금 지수는 비싸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PER로 기준으로 하면. PBR로는 아직 비싼 건 아니죠. 이익 기준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제 한두 달 지나면 4분기 오거든요. 2700 가요. 그럼 지금 비싼 게 아니죠. 2400으로 붙으면 붙을수록 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점점 2800, 내년에는 3000 넘어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 뭐 비싸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보통 퍼 10배 이상은 넘어간다고 합니다. 예. 다만 지금 10배 기준으로는 뭐 지금 지수는 그렇게 싸다고, 현재까지는 싸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올라간다. 점진적으로. 근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 EPS가 이렇게 줄어버렸잖아요. 269까지 갔다가. 그죠? 이익이 줄어버려서 그래요. 이게 한국전력이 좀 컸어요. 한전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근데 이쪽이 이제 좋아지니까 내년에 확실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김성래 연구원님은 항상 이제 대부분 좀 긍정론 쪽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KB증권의 하인한 연구원님은 로봇주의 모멘텀 변화, 매크로 변화, 기업 투자, 정부 정책, 22년도에 매크로 변화가 있었고 노동력 부족, 이건 뭐 다들 아시겠죠. 임금 상승 해결책. 로봇이 왜 필요합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임금은 올라가고 하니까. 두 번째, 삼성이 투자 들어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3일 날 유증 참여. 예, 지금도 이어지죠.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을 하반기 출시할 텐데 그 7월 26일 날 했던 행사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팔이 그 거기 전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LG, 두산, 네이버까지 로봇 투자 계획 발표 중이고요. 그래서 2분기엔 좀 로봇 모멘텀이 없어서 좀 소외받았지만 7월부터는 다시 확대될 것 같다. 이 내용이고,
세 번째는 하반기 이제 좀 정부 정책 이게 아직 발표를 안 했거든요. 네, 아마 나오겠죠. 이거 한다고 했으니까 요거 좀 기대해 보자. 그래서 로봇주에 대해서는 저 발표까진 긍정적인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시작됐고 이제 발표 좀 기다리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매크로 변화, 왜 로봇이 필요하고 실제 기업 투자, 삼성전자 투자 들어갔고 이제 하반기에는 정부 정책 기다리자. 요게 이제 로봇의 세 가지 지금 그 어떤 순차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으로 갈게요. 이 삼성 SDS의 미래에셋증권 김수진 연구원이 감사하게도 정말 자료를 잘 써주셨고 IR을 했대요. 예,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SDS 고생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 주가 급등해 버렸죠.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SDS 그동안 보고서를 많이 읽어봤지만 내용들이 크게 바뀌는 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 뭐였냐면 싸다, 저평가돼 있다. 근데 그거 이상은 별게 그렇게 매력은 없었는데 오늘 읽고 나서는 바뀌었어요, 상황이. 뭐냐면 생성형 AI, 클라우드, 물류 반등 가능성, 이제 이번에 엠노 인수했죠. IT 서비스가 이게 본업이죠. 이게 턴어라운드 감지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하반기가 더 낫다고 하고요. 일단 요거부터 오케이죠. 물류 운임은 이제 안정화됐고 사실 물류로 좀 돈을 벌었는데 요건 좀 좋아지기는 어렵겠죠. 그동안 이제 물류가 워낙 좋았으니까 예, 피크아웃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안정화만 돼도 다 괜찮은 것 같고 밸류에이션 쌉니다. 예, 요거는 뭐 그동안 주가 많이 빠져서 저평가된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것도 알고 계시죠. 5조 원 현금 갖고 있는 거. 예, 근데 이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M&A 하고 생성형 AI 투자하고 클라우드. 제일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클라우드 같아요. 근데 AI가 확대되면 클라우드랑 같이 연결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질문을 했나 봐요.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부 어떨 것 같냐? 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 있어요? 아마존, 네, 네이버, 여기 삼성 SDS도 클라우드 제공합니다. 기업들이 필요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클라우드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많은 데이터를 어디다 보관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막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삼성은 동탄 데이터 센터 오픈하면서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 다만 여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이익률은 좀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데이터 센터 투자해야 되니까. 그리고 GPU를 엔비디아 A100 썼는데 하반기에 H100 이게 최고 사양 모델로 거의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하이닉스 아마 HBM3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요. 지금 삼성 SDS만 봐도 이 엔비디아 거 쓰니 엔비디아 주가 올라가는 게 정말 이상한 게 아니죠. 거기 납품하는 하이닉스, 삼성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거기 또 후공정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그 후공정이나 이런 그 HBM 이거를 일회성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삼성 SDS만 봐도 요게 딱 나와 있잖아요, 내용이. 그죠? 예. 요거를 늘린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이런 AI를 하려면 저게 필요하다는 거죠. MSP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냐면은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삼성 SDS가 저기 A란 기업한테 클라우드를 제공해요. 그럼 A란 기업은 클라우드를 이제 쓰면 되는데 CSP는 제공만 해요. MSP는 뭐냐면 중간에서 코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코디. 예, 코디가 뭐죠? 우리 그 지난 토요일 날 디자인하우스 기억나세요? 디자인하우스. 예, 뭐 공부했죠. 그게 뭐 하는 회사예요? 제조용 칩으로 그 설계도로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똑같아요. 클라우드 회사랑 이 고객 사이에서 이걸 이제 잘 맞춤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사도 이게 이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데이터를 이쪽 클라우드 쓰기 위해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옮기는데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업마다 또 다르고 그럴 때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관리해 주는 거예요. 네, 여기 있죠. MSP는 CSP와 수요 고객 중간에서 클라우드를 잘 쓸 수 있게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항공 앱을 현대화하는 걸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그러니까 CSP와 MSP를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거고 또 IT 서비스 사업부 전망도 했는데 작년 중반부터 IT 투자 긴축이 본격화돼서 작년에 투자가 많이 줄어버렸죠. 근데 올해 2분기부터 드디어 턴어라운드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만 서버 구축 때문에 마진은 좀 악화될 수 있다. 요거 염두에 두시고 생성형 AI 그 네이버가 이제 요새 주가 좋잖아요. 근데 이게 LMM 언어 모델이 각각 있어요. 요걸 이용을 해서 생성형 AI를 하는데 삼성에서도 개발한 게 있다고 하고요. SDS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행사를 하나 봐요. 거기서 얘기한다고 하고 있고 그럼 SDS가 제공할 생성형 AI는 기업형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없는 거예요. 소비자가 쓸 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네이버 거고 요거는 기업형으로만. 그래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요거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계열사마다 활용하고 싶은 영역들이 되게 많나 봐요. 수요 조사를 한 것 같고 그러면 왜 직접 개발을 하냐. 이거 돈도 많이 들 텐데 왜냐하면 기업용으로 사용할 때는요 보안이 중요하대요. 사내 데이터. 아니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데이터 노출되면 어떡해요. 그런 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용으로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안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장도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관리. 요거를 잘하는 회사가 삼성 SDS죠. 그래서 기업 내부 보안 데이터를 외부 공개형 모델에 학습시킬 수는 없으니까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역시 이것도 내부 클라우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 SDS의 CSP 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MSP로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생성형 AI 모델도 탑재시켜주고 이걸 이제 턴키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구조로 갈 수 있으면 기업 그 밸류에이션이 확장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이쪽에 좀 투자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역시 좀 중요한 게 보안 같아요. 보안이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엠노와의 향후 시너지 뭐 요 내용도 있고요. SCM 공급망 관리 아세요? 공급망의 핵심은 이게 공급망입니다. 플래닝. 그러니까 원자재 구매부터 이런 것들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들의 이런 제품 생산까지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주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SCM을 사용을 하게 되면 패키징 업체 있죠. 이제 후공정. 거기서부터 수요를 받아가지고 부품 업체들한테 이 수요 금액을 알려주고 이를 기반으로 부품을 짜가지고요. 결과값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게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플래닝. 그래서 SCM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요 공급 매칭 정확하게 이걸. 이 과정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아니 저기 수요 업체와 공급 업체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제 구매까지 다 해주는 게 SRM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는 회사가 엠노고 엠노를 인수해버린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점점 이런 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엠노 같은 케이스를 많이 발굴할 거고 M&A 많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생성형 AI 관련 회사나 물류 회사 이런 것들을 M&A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5조 원이란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뭔가 바뀌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었죠. 이번에 IR 통해서 내용이 공유가 됐고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엔 제가 딱 이 보고서를 보면서도 야 이거 뭔가 바뀐다. 이거 달라지는 것 같다. 매력 있다. 이걸 느꼈는데 기관 투자자라고 안 느끼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가가 그래서 급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좀 고생 많이 하셨고 한번 좀 지켜보세요. 그리고 지금 주가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잖아요. 정말 못 갔잖아요. 한 2년간.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또 지연되고 막 이러면은 또 주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뭐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컨트롤 하겠습니까? 회사가 일하다 보면 뭐 늦어질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주가는 빨리 가는 거고. 근데 투자들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유를 좀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회사가 바뀌려고 하잖아요. 그동안 좀 실망은 있었지만 그래서 그걸 한번 또 이 주주분들이라면 한번 믿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 다울투자의 김하정 연구원님 목표주가 30만. 네이버는 이미 지난달부터 보고서 한 2번 정도 보여드렸죠. 첫 번째가 그 NH 안재민 연구원님이 기억나세요? 그 안재민 연구원님을 사망시켜 버렸잖아요. 그 보고서 거기에 있었죠. 예. 네이버의 챗 GPT 버전은 한국어이기 때문에 강력할 거다. 그리고 김하정 연구원님은 이제 어떻게 썼냐면 일반적인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챗 GPT 쓰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왜냐면 한국어를 분해해야 되는데 분해할 때마다 비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안 그러죠. 한국어 자체 모델이기 때문에 싼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은 담보돼 있다. 아예 그렇게 그냥 써주셨는데 모르죠. 뭐 그거야 뭐 일단 이번 달 말에 나와봐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어쨌든 좀 주가로 보면은 예. 그게 잘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실적 지난주 금요일날 한번 NH의 안재민 연구원님 써주신 거 한번 보여드렸고 오늘은 이제 김하정 연구원님이 나온 보고서인데 대부분 내용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클로바 X 실적 기여 더해지면 4분기부터 이제 강한 이익 모멘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3분기는 수익성은 너무 기대하지 말래요. 3분기는 비수기에다가 마케팅 좀 하는 것 때문에 예, 근데 다만 4분기부터는 좋아질 것 같다 더. 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리고 내년을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측에서는 내년을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면에서 좋잖아요. 그럼 내년 보고 역시 네이버도 꾸준히 들고 갈 만하죠. 카카오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저는 뭐 여전히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기 때문에 카카오도 언젠간 변하겠죠. 근데 그게 보여야 돼요. 뭔가 변하는 게. 근데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고 네이버는 확실히 좀 보이고 그 성과가 이제 나올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하이퍼클로바 X가 이제 8월 24일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키움에서는 원래 키움증권의 이 화학 담당하신 분이 석유화학 제가 알기론 긍정적이진 않으세요. 근데 금호석유를 긍정적으로 쓰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읽어보니까 금호석유 이렇게 대부분 부정적인 게 많아요. 보수적인 게 제가 읽어보니까 그 이렇게 긍정 뭐 목표주가 대부분 낮추고요. 아직 멀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은데 오히려 이분 의견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목표주가 올렸고 뭐 이익만 보면 안 좋죠. 70% 감소했는데 근데 키움에서 추정한 것보다는 잘 나왔다고 하고요. 정기보수 규모가 예상보다 작았고 예. 원재료 부담도 그렇게 뭐 크진 않았던 걸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타디엔 가격이 크게 꺾이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미리 좀 사놓던 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이 좀 방어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운반비도 감소했고 근데 포지션 구축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약간은 비중을 늘리라는 얘기죠. 이분 의견은. 그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일단 교체형 타이어 안 좋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MB 라텍스 고무 특수고무 안 좋아요. 공급 과잉. 합성수지 안 좋아요. 전기보수 안 좋습니다. 다 안 좋죠. 뭐냐 이거 안 좋은데 근데 분기 1,000억 벌었대요. 이 악조건 속에서도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석유화학 기업들이 막 실적 안 좋기도 하고 저 일부는 적자도 나는데 이런 악재에도 뭐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독자 냈다. 그거 인정해야 된다. 그 두 번째가 자사주 매입이 이제 9월 20일 날 끝나는데 3세 경영이 본격화되는데 뭔가 성과를 내야죠. 기존 사업도 있겠지만 아마 M&A나 다른 쪽에 뭔가 경영 변화가 있지 않을까. 성장 전략. 아직은 몰라요.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갖고 있다. 현금이 6,185.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들어서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예, 약간 이제 소수 의견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동사의 제품은 SBR하고 BR이 있습니다. 이거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여기 애널리스트 분도 직접 자기가 검색하셔가지고 적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다 타이어예요. 타이어에 많이 쓰이는데 교체형 타이어가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금호석유가 주가가 한번 제대로 뽑으려면요. 교체형 타이어 시장이 갑자기 팍 성장한다. 이러면 갑니다. 효성 첨단 소재 금호석유는 주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교체용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좀 지켜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무릎 이하의 밸류에이션이고 워낙 싸고요. 예. 오히려 좀 좋아지는 것도 보자는 내용이고 3세 경영 이제 전략 변화 기대된다. 예. 그 안 좋은데도 1,000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더 나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9월에 또 3세 경영이나 뭐든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회사가 이대로는 안 갈 거예요. 뭔가 변하려고는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지켜보자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바이오니아는 저희 이제 당사 강하나 연구원님이 써주셨는데 2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대. 그리고 혹시 이거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잘 모르거든요. 비엔날신이라고. 예. 혹시 뭐 드시는 분도 이게 월 매출 200억 나오는데 1년에 2천억 넘게 버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사 크리스찬 한센과 계약 종료. 예, 논의 중이고 아마 다른 또 파트너사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나파렉틴 관절 영양제도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모 화장품 요걸로 좀 주가 많이 올랐죠. 코스메르나. 예, 그래서 여기서 3분기부터 반영이 매출이 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 마진이 되게 높대요. 식약처에 좀 소송이 있는 거는 일단 좀 글로벌 인증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보완해서 우호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게 보고 있고 원래 국내 바이오벤처 1호 기업인데 이젠 글로벌 임상 일상에도 진입한 상태다. 그래서 자체 플랫폼 SAMIRNA를 이용해서 폐 섬유 그러니까 이게 그 폐가 섬유화 된다는 게 딱딱해지는 거죠. 폐가 딱딱해지는 거. 숨 못 쉬어요. 요거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을 해서 저게 SRN001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정맥 투여는 이제 주사로 병원 가서 맞는 건데 요걸 해가지고 종양 암세포에 이제 전달해서 암세포가 작용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 아마 임상 일상 데이터가 공개될 것 같고 그때 잘 되면 아마 기술 수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로도 저극증 확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엔날씨는 국내 매출만으로도 연간 2천억. 예. 그러니까 뭐냐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개발만 하는 회사가 있고 이렇게 유한양이나 이런 기업들 JW 중해제약도 그런 걸 하면서도 이렇게 본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바이오니아도 본업도 있고 신약 개발을 같이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좀 어렵잖아요. 저도 이제 바이오니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기억나세요? 8월 1일 날 제가 엄민영 연구원님 보고서 한번 소개해드린 거 기억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소개해드릴게요. 어차피 한번 봐가지고 옛날에 기억나시죠? JW 중해제약 몇 달 전에 우리 처음 봤을 때는 어려웠어요. 예. 근데 계속 보고서들이 나오니까 읽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니 뭐 관심 없는 분들은 안 보시면 돼요. 나는 바이오 1도 관심 없다. 근데 이런 것들도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러니까 엄민영 연구원님도 쓰셨고 저희 당사에 이제 강한혜 연구원님도 썼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면서 계속 이해해 나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 치료 자체적으로 만든 플랫폼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지금 신약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상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6월 14일 날 이제 호주에 임상 시험 계획 신청을 했고 그래서 24명 대상으로 임상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 요게 화장품용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치료용입니다. 치료용. 그래서 좀 차원이 또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입자가 90에서 100 나노미터 크기인데 요걸 요 정도 크기가 있으면은 유효기간이 길어진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아무튼 요거를 ERP 효과가 뭐냐면은 염증이 일어나거나 종양이 있으면 그 혈관이 헐거워지거든요. 그쪽에 약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물을 전달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염증 반응이 일으키는 그거를 막아주는 거죠. 폐가 그러니까 이 섬유한다는 건 폐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폐가 딱딱해지는 거. 그거를 막는 물질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로 전달할 거냐 이거죠. 예, 여기로 전달한다 이거죠. EPR 효과를 이용해서 헐거워진 혈관으로. 예, 그 기술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약물 전달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확인돼서 예, 8월 승인 후에 연내 임상 투약이 종료되면 아마 또 내년 중으로도 결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 미국까지도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건 이제 탈모 화장품에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유효성과, 그러니까 임상 일상을 해서 뭐 연말경의 결과가 아마 나올 것도 같은데, 그게 잘만 나와주면 회사 레벨업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비엔날신, 요게 기본적으로 여기 돈 벌어줘요. 요거 가지고 이제 또 임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건지 조금 아직도 어려우시죠? 예,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요걸 통해서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가치 평가하기 좀 어려워요. 이게 바이오라. 자,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는 KB증권의 강승권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77,000원, 실적은 좋았어요. 일회성 비용, 일회성 이익이 같이 잡혀 있어요. 예. 좋은 점은 지금 악조건이 많은데도 기대보다 좋은 수익을 냈고,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11%가 넘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PBR이 1배가 안 됩니다. 이 정도면 1배 돼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할인 거래될까요? 예. 왜냐하면 계속 충당금 쌓이니까 손실 나오고 예측 못한. 요새 그리고 해외 부동산 얘기 많이 나오죠. 증권사들. 요게 좀 리스크가 완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 이런 건 좋은데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우려가 조금 진행 중이다. 요게 좀 잠잠해지면 주가가 좀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여기서 너무 염려하시기보다는 좀 바닥으로는 보이는데, 주가 제대로 가려면 저런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리스크가 좀 완화될 때, 그때가 좀 이제 본격적인 주가 상승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다리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한샘은 저희 당사에서 이제 목표 주가 올렸고요.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 내부자 분들이 좀 산 거 기억나시죠? 몇 달 전에. 괜히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 원래 적자 예상했거든요, 시장은. 근데 아파트 거래량이 좀 개선되고 있고, 예, 구조적인 성장은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리하우스가 리모델링 해주는 거죠. 그 사업이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예, 판관비도 줄였고, 이번에 또 신임 CEO가 왔어요. 이분 스타일이 구조조정을 좀 하고요, 비용 절감을 좀 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익성은 더 개선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부동산만 살아나면 돼요. 부동산 이제 거래나 이런 게 늘어난다면 한샘은 굉장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몰라요. 이 부동산이 살아날까? 거래량이 늘까?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예,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건 좀 최악은 벗어난 거 아닌가? 그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샘도, 저도 뭐 한샘도 그동안은 거의 별로 관심 안 갖고 있었죠. 워낙 안 좋으니까. 근데 그때 몇 달 전인가요? 그때 한샘 갑자기 내부자가 사는 거 보고 이거 왜 살까?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이런데, 옛날에 LX 아웃시스도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이거 내부자가 왜 사지? 예. 이렇게 안 좋다는데. 근데 진짜 주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실제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약간 한샘도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최악은 지나간다. 그래서 한샘 주주분들도 좀 지켜보세요.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원 FMB는 현대차증권의 하이지 연구원님이 쏘셨는데 실적 잘 나왔습니다. 일반 식품, 참치 가격 올라갔고, 예. 그러니까 이게 환율 부담도 있고 참치값이 올라갔는데도 참치 가격 이 캔 같은 거 있잖아요. 인상을 해가지고 판매량도 또 증가하고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이런 점은 긍정적이다. 예. 다만 이제 여전히 참치 원가가 좀 높고 원유가가 좀 올라가면요, 이게 좀 부담이 되나 봐요. 이런 부분은 좀 일부 부담은 될 수 있다. 이 내용이고요. 근데 읽어보니까 뭐 엄청 매력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퍼가 5배로 싼 거는 분명한 매력입니다. 근데 성장이 나와야죠. 팍팍팍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 그런 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쁠 건 없고 천천히 주가 회복을 좀 기다리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시장이 이제 음식료 회사를 밸류를 높게 주기 언젠가 시작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쯤 좀 본격적인 주가 레벨업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진테크는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상향했고요. 악조건에서도 추정치를 유지할 걸로 보여서 실적은 아주 나쁠 걸로 보지는 않고 있고, 이게 사실 실적이 안 좋은 게 정상이에요. 장비 회사가. 아니 왜냐면 투자를 줄이는데 어떻게 실적이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선전을 할 걸로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동사 전공정 장비가 이제 주로 이제
그 증착 장비입니다. 증착. 근데 그런 핵심적인 장비들이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최대 고객사가 원래 하이닉스인데 삼성에도 납품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삼성 쪽으로 들어가면서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삼성전자가 D램 투자 재개할 것 같고, 낸드는 내년까지는 좀 투자가 많이 나오긴 좀 어렵겠죠. 당연히 낸드 업황은 안 좋으니까. 근데 D램 같은 경우는 삼성 하이닉스가 모두 미세 공정으로 갑니다. 1A, 1B, 1C. 예. DDR5도 설비 투자 확대해야 되고, 결국 시간의 문제예요. D램도 전공정도 투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후공정만 갔지만 전공정도 좋을 수 있다. 또 ALD 원자 증착 장비 아시죠? 요게 주로 만드는 회사가 저기 하이닉스는 그 주성 엔지니어링, 삼성 쪽은 유진테크.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호적이다. 그래서 사이클은 돌아온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정도 같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전공정, 후공정을 이게 고르게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나에만 하는 것보다는. 한미 반도체는 이제 너무 올라서 부담이에요, 사실. 다른 거는 아니고 너무 오른 게 좀 부담이란 부담이고, 하이닉스의 이제 TC 열압착 본더. 그러니까 본더는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예, 여기 기판이 있고요. 여기 숄더블 같은 거 있죠, 보통. 이게 플립칩 BJ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기판 있죠, 기판. 아, 여기 칩. 이게 반도체고, 원래는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 웨이퍼 있죠, 웨이퍼에다가 본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구리 같은 걸, 예, 이렇게 이제 뭐 적층한다 그럴까요? 얘를 뒤집어요. 반대로 싹 뒤집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 얘랑 얘를 이제 합체하는 거예요. 합체. 붙이는 거죠. 딱. 그걸 본딩이라고 해요. 근데 열압착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열과 압력을 줘서 열을 확 올렸다가 낮추기도 하면서 압력 줘서 이거를 붙여버립니다. 그걸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 중에 또 여러 개가 있죠. 뭐 삼성전자가 하는 방식은 여기다가 필름을 넣어가지고 열을 줘가지고 이 필름이 녹아요. 녹으면서 이게 붙여지는 방식이 하나 있고, 하이닉스가 하는 거는 매스 리플로, 예, 이거를 어떤 기계에다 그대로 넣어버려요. 예, 넣으면은 동시에 이게 본딩이 됩니다. 붙여버려요. 오븐에 넣는 거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그런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삼성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붙이는 방식이에요. 저기 녹으면서. 예, 좀 더 정교하게 되는데 시간이나 이런 게 좀 오래 걸리고, 하이닉스는 좀 정교함이 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버리니까 시간 단축되고. 근데 하이닉스도 워낙 저거를 개발을 잘 해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방식은 여러 가지 있지만 본딩도 되게 다양한 방식이죠. 방금 설명드린 본딩이 바로 NCF, 요게 요 필름이 녹으면서 하는 삼성 방식. 매스 리플로용은 그 대량의 오븐으로 넣어가지고 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건지 좀 아시겠죠? 근데 TSV는 뭐냐면은 이렇게 HBM 12개 쌓잖아요. 메모리. 얘네 이렇게 관통하잖아요. 요거 연결해야죠. 요게 이제 TSV, TC 본더입니다. 이런 걸 한다는 거죠. 한미 반도체. 예. 그래서 한미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미는 이런 또 수주한 이력들이 있어서 또 후공정,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예. 오사트 업체들한테도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또 여기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인데 ASMPT가 경쟁사 같고요. 여기도 TCB 열압착 본딩 매출 기여도가 컸고, TCB 장비 중요도 증가한다. 비메모리로부터도 장비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메모리, 비메모리 다 중요합니다. 이쪽이. 예. 그래서 열압착 장비 수요 증가할 것 같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뭐냐면은 그때 한번 설명드렸지만 숄더볼이 없어요. 밑에 동그란 볼하고 구리 연결한다 그랬죠. 그게 아니라 밑에도 구리, 위에도 구리예요. 얘를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피치 이쪽 이게 정말 작아요. 간극이. 그러니까 고성능이 나오는 거죠. 대신에 그만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이게 기술력이 높아야 되는 건데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투자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럼 저 방향으로 가면 지금 다른 본딩은 필요 없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다 해요. 똑같이 하는데 이게 기술 진화 방식에서 이게 이제 최고고, 근데 이 비싼 것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비싼 것만 합니까?
예. 마치 이제 2차 전지도 전고체 배터리 나올 겁니다. 언젠가 나와요. 전고체 배터리 나오면 기존에 그럼 다른 액체 배터리 안 쓸 겁니까? 리튬이온? 아니에요. 전고체 배터리 나와도 비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의 수요가 있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장비 회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같이 간다. 하이브리드 본딩, 일반적인 열압착 본딩 다 같이 간다. 배시는 네덜란드 이게 정말 유명한 회사죠. 이 회사 주가가 많이 올랐죠.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본딩 회사입니다. 그래서 HBM에서는 비중이 36%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점점 이쪽도 늘어나는데 같이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KNS라는 회사도 있대요. 예. 그래서 TC 근데 오히려 이 하이브리드 본딩보다 열압착 본딩 시장이 더 클 거래요. 시장 규모는. 요것도 커지지만 오히려 규모는 기존 요게 더 크다. 이렇게 적어줬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한미반도체는 주가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자제해야죠. 지금은. 예. 보유자의 영역이죠. 너무 많이 오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커넥트, 그러니까 TCB 열압착 본딩은 요런 기판하고 칩을 연결하죠. 칩넷 방식이라 그래서 서로 다른 칩들을 연결하는 건데 여기에 본딩을 해주거든요. 여기 이제 54개. 하이브리드 본딩은 6개.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시장이 더 큰데 점점 이게 비중이 늘어나는 거죠. 조금씩. 그리고 하이브리드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할 거라면 지금 HBM3까지는요. 열압착 본딩 하는 것 같고 4는 16단까지 가요. HBM3가 12단. 여기로 갔을 경우에 여기는 삼성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본딩 하이브리드를 많이 쓸 것 같다. 그리고 요게 기존 솔더볼 요거 만드는 회사가 덕산 그 하이메탈이죠. 그 다음에 요게 범프 아주 미세한 범프. 예. 그 다음에 이제 구리 대 구리 이제 거의 뭐 공간이 없는 거. 요게 하이브리드 본딩. 요런 방법으로 이제 기술 발달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 목표 주가 87,000 유지했고요. 이제 백화점 실적 부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선반영됐고 중국 단체 관광객은 회복이 아직 지연되지만 뭐 돌아오겠죠. 외국인 관광객의 근데 중국 말고도 요새 더 현대서울 거기 여기 현대백화점 여의도 가시면 외국인 많아요. 실제 비중이 높아요.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됐고 대전점 화재 사고 때문에 작년에 좀 안 좋았는데 그 기저로 올해 하반기는 오히려 실적은 개선된다. 하반기 소비 심리 회복되고 있고 인천공항 면세 사업점 확대하면서 임차료도 낮아요. 이게 좀 아픈 골인데 지누스 실적이 좀 안 좋거든요. 침대 매트리스 만드는. 여기도 완화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지금 실적 이제 나쁠 것도 없고 좀 좋아지는 국면에서 PBR이 0.3배니까 너무 저평가 아니냐. 그래서 PBR 0.34배가요. 무릎이에요. 무릎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71,000원 나옵니다. 지금 6만원도 안 되잖아요. 아직 무릎까지도 가려면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는 네오팜 아시죠? 실적 발표했는데 네오팜이 이제 아토팜 주로 이제 아이들 보습 치료제, 보습 화장품이죠. 그거 하는 회사인데 이번 2분기도 그때 기억나세요? 몇 달 전에 1분기 실적도 잘 나왔다. 2분기도 잘 나왔어요. 직전 최대 매출 넘었고 근데 이번에 놀라운 게 수출이 잘 나와요. 아토팜, 리얼베리어, 제로이드, 더마비까지 전 제품 다 성장하고 있고 온라인도 잘 되고 수출도 잘 되고 리얼베리어가 150% 수출 증가, 일본 역직구 매출이 급증했고 돈키호테에 들어가나 봅니다. 돈키호테는 이제 일본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할인점이죠. 할인점 같은 데고 일본향이 좀 크고 있고요. 제로이드는 이제 병원에서 팔아요. 피부과. 그래서 실손보험 청구 이슈로 옛날에는 이게 보험 청구 가능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실명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만 살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작년에 수요가 이게 줄어들어 버렸죠. 한 명이 여러 개 사다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작년에 약간 타격을 받았는데 2월에 성장 전환해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성수기 진입하고 더마비도 지금 23%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주요 제품들이. 근데 무엇보다 고무적인 거 수출 비중이 올라가서 긍정적인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2분기 또한 목표대로 아토팜 리얼베리어 더마비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 비중 15%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이게 이 회사가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PER 8배밖에 안 되는 이유가 수출이 좀 적어요. 그게 좀 단점인데 요게 이제 완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순현금 1,200억. 그래서 밸류에이션 확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고서는 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공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내부자 매수 중에 그 삼성전자가 이제 그 75,000원에 여기 부사장님이 1억 정도 들어왔고요. 물산도 들어왔습니다. 의미가 있죠. 예, 주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제일기획도 여기 강우영 부사장님이 18,000원대 매수 들어왔고요. 성신양에도 여기 그 한인호 대표이사가 한 5,000주 정도 좀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SFA도 강명길 이사보 여기 들어왔고 컴투스 홀딩스라고 아세요? 컴투스 홀딩, 컴투스의 이제 지주회사죠. 여기도 송병준 의장이 한 15,4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SFA도 좀 들어왔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이 주요 기업들 이 부사장님부터 해가지고 꽤 많은, 그러니까 이런 내부자 매수가 많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시장이 싼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너무 심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원래 지난주 기억나세요?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윈스라고 아시죠? 윈스. 요것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내부자 매수 중에서 한번 이제 그 공부는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윈스란 기업이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대표이사가 1.1억 원 정도 장내 매수를 했는데 이번 2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면서 일단 이제 대표이사가 일단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사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만, 이렇게 실적까지 잘 나온 거는 저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스 7월 30일 날 이제 같은 날 또 실적도 나왔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93%. 근데 이게 이제 직접 한번 또 따로 공부는 해보세요. 제가 요걸 왜 한번 이제 보여드리냐면, 그 여기 주요 제품 중에서 여기 사업의 개요 여기랑 여기 보면은 MSP라고 기억나세요? MSP? 요거 뭔가 좀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 이게 어느 건지 몰라요. 근데 MSP 사업을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그 디도스 공격 아시죠? 디도스. 막 침입하고, 그래서 그런 거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킹 같은 거 막아주고, 침입 탐지 이런 거 이제 보안 회사예요, 보안 회사. 근데 이 클라우드에도 이게 중요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삼성 SDS도 그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되게 중요하게 언급을 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클라우드용에 들어가는 MSP, 클라우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자죠, 관리자. 거기에 필요한 이제 보안이죠. 보안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20년부터 아마 수주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한번 윈스도 따로 한번 공부는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삼성 SDS랑 여기 있죠. 요거 관련된, 그러니까 SDS에 납품한다는 게 아니에요. 요 시장이 커질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보안. 그거를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적도 좋고, 근데 주가 정말 안 갔고요. 참 이게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좀 갖춰야 올라가는 건 맞는데, 아무튼 시장에서 이렇게 부각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회사에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뭐냐면은 IR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알아야 투자를 하죠, 사람들이. 그죠? 아니, 괜찮은데 내용도 괜찮잖아요. 이런 것들을 IR 자료 만드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소통도 좀 하고, 그럼 좋죠. 근데 그런 IR이나 이런 게 좀 노력이 좀 부족하면 시장 몰라요. 뭘 알아야 투자하죠, 사람들이.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윈스는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직접 공부해 보세요.
예. 저는 공부해봤거든요. 해봤고 직접 해보세요. 저렇게 사업보고서 보시고 버틀러 아시죠? 버틀러도 꼭 들어가 보시고 예. 버틀러 들어가 보셔서 숫자 다 체크해 보시고 예. 대표이사가 제 생각엔 괜히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공부해볼 만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다른 회사 삼성 SDS 딱 보다가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MSP 예. 떠올라서 한번 지난주에 한번 그 내부자 예. 봤던 그 기업 한번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했고요. 이제 시장 마감되면 제가 마무리, 아직 지수 마감 안 돼서 지수 마감되면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네요. 오늘 너무 보고서가 많아가지고 예, 잠깐 장 끝나면 바로 또 시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동시효과인데 제가 조금 3시 반에 좀 나가봐야 돼가지고 일단 10분, 이제 10분 남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바로 좀 마감 예,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0.47% 정도 하락을 한 상태로 끝날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뭐 급락했습니다. 뭐 코스닥은 2차 전지가 뭐 급락을 하면서 오늘 좀 안 좋았고, 하락 종목이 그러니까 2% 빠졌는데도 하락 종목이 800개니까 종목 장세였어요. 오른 기업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특정 업종에 좀 하락이 많이 집중됐다. 근데 그 업종이 너무나 시총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에는 당연히 안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좀 매도 쪽으로 좀 포지션을 좀 잡았고, 오늘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 한 1,400억 샀는데 주로 전기전자, IT 위주로 좀 많이 샀고요.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거의 자동차, 화학, 2차 전지 중심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섹터 쪽으로는 그 다시 한번 초전도체 관련주가, 근데 여기는 요새 그냥 완전히 그냥 테마주예요. 그래서 되도록 접근하지 마시고 이렇게 급등락 할 때는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좋겠고요. 뭐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이야 뭐 자유지만 되도록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다면 비중을 뭐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예. 아무튼 요새 초전도체 때문에 아주 그냥 관련주들이 너무 급등락이 심한 것 같습니다. 뭐 이쪽 다 관련주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웹툰 관련주, 그 네이버가 요새 분위기 좋죠. 그래서 뭐 와이랩 같은 기업들 올라가고 있고, 인터넷 대표죠. 오늘 네이버가 이제 올라간지는 왜 가는지는 아시죠? 통신회사 KT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순환매 돌고 있고, 로봇주들 요새 뜨겁죠. 예. 근데 여기 뭐 신성델타테크는 뭐 로봇이라기보단 초전도체로 좀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선주 비슷하고요. 예. 임플란트 회사가 같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 좀 왜곡돼 있고요. 우주항공도 여기 보면 초전도체가 들어가 있어서 좀 왜곡돼 있습니다. 약간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섹터가 여기저기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좀 왜곡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교육주 중에서 로보로보 아마 이게 올라가서 그런 것 같고요. 뭐 교육주가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손해보험은 롯데 손해보험이 강했고요. 토스 원전주들도 오늘 좀 일부 강했죠. 그 아랍에미리트 원전 추가로 뭐 또 5, 6호기 수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뉴스가 있어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화장품 회사 중에서 오늘 CNC엔터가 뭐 좋은 실적을 또 냈어요. 그래서 좋았고, 마녀공장, 뭐 코스메카 코리아, 아이패밀리 SC 뭐 할 것 없이 다 오늘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분위기 좀 좋고요. IT 대표주는 오늘 삼성 SDS가, 예, 물론 이제 조금 오후에는 약간 밀리는 모습도 나왔지만 삼성 SDS가 4% 이상 오르면서 2차 전지는 좀 안 좋았고요. 예. 여행주들도 오랜만에 괜찮았네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였죠, 오늘 한마디로. 다만 오늘 좀 빠진 쪽은 2차 전지가 거의 다 폭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9% 폭락을 했고요. 금양, 첨보, 예, 포스코홀딩스까지 다 안 좋았고, 2차 전지 셀은 LG엔솔 예, 급락을 했고, SK이노베이션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동차도 뭐 이렇게 그 일부 현대차, 현대나 기아 전기차가 좀 안 팔려서
부품 축소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만큼 좀 전기차를 기아나 현대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어내야 돼요. 예, 그걸 좀 보여줘야 돼요. 테슬라처럼. 예, 그게 좀 지상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차 잘 받는 건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은데 대중화 시대가 올 건데 거기에 전기차를 아주 값싸게 경쟁력 있게 이거를 내놓겠죠. 예, 준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그 과도기 속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야 이것도 피크아웃이고 전기차 안 팔리고 막 이런 이제 뉴스들 나오니까 노이즈가 낀 거죠. 근데 오히려 또 기회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안 좋다 또 좋았다. 참 어렵지만 예, 안 좋을 때 오히려 이렇게 또 예, 지금 노이즈가 좀 꼈으니까 이걸 뭐 도망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한 달 전부터도 데이터가 나왔지만 한 달 전 아니 그죠 한 달 전에 LG엔솔 실적 발표하면서부터 실제 숫자는 그렇게 별로 안 좋았어요. 양극재 기업들 마찬가지고 숫자 보면요 다 꺾였어요. 예, 근데도 주가는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숫자를 무시하고 올라간 건데 결국엔 이제 뒤늦게 그 숫자에 반응하는 것 같고 3분기까지는 좀 안 좋을 거예요. 실적들이. 근데 4분기에 좋아지니까 그런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오른 상태에서 숫자가 이제 D를 못 받쳐주니까 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또 대안주들이 나오다 보니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전기차 관련된 뭐 자동차도 있고 배터리, 리튬 이쪽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안 좋았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또 대표 섹터가 굴삭기, 조선, 예, 뭐 이런 쪽도 오늘은 좀 빠졌어요. 이쪽도 좋았었는데 오늘은 보시면 예, 일부 기업들이 좀 급락했죠. 예, 엔진주 좀 빠졌고 건설기계도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LNG 쪽도 좀 조정받았고요. 일부 석유화학도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아마 이제 이노베이션이 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보니까 구리 있죠. 구리도 이제 IRA의 핵심 광물로 지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 동박회사한테 호재거든요, 사실. 호재인데 SKC는 빠졌어요. 어쨌든 빠졌지만 동박한테 뭐 나쁠 건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선주는 오늘 다 조정받았고요. 반도체 재료 쪽도 조금 근데 이게 반도체도요 다 달라요. 뭐 어떤 건 또 오르고 어떤 건 빠져서 근데 여기에 뭐 첨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사실 이제 배터리 쪽으로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좀 혼재돼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시스템만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도요 그렇게 뭐 썩 좋진 않았습니다. 예, 대부분은 조정을 좀 받았고요. PCB도 좀 조정받았고 오늘 그래도 심택은 좋았어요. 예, 심택은 실적이 이제 개선될 걸로 좀 보고 있다 보니까 다만 다른 기업들은 조금 오늘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좀 큰 기업들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가 다 빠진 가운데 소외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장이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예, 약간 이제 못 오른 기업들이 살아나고 예. 아까 허재한 연구원님이 쓰신 보고서처럼 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다 주도주입니다. 다 급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영원히 오를 수는 없고요. 이제 과하게 오른 만큼 또 조정은 나온다. 근데 그 과정에서 숫자가 D를 못 받쳐주니까 좀 급격하게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 해드리면 오늘 그 제가 보고서 보여드린 것 중에 뭔가 바뀌는 기업들도 보이죠. 네, 그런 기업들도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주목을 해보시고 다만 이제 그 기업들이 또 어떤 성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돼요. 예, 뭔가 이제 회사가 바뀌려고는 하는데 예, 그런 것들도 좀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2차 전지랑 오늘 일부 주도주들이 좀 빠지면서 좀 어려운 하루였고 증시는 지금 현재 나왔네요. 한 19포인트 정도 예, 하락.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급락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는 걸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 예, 좀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종가에 더 밀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셨고 주도주가 좀 빠지는 구간에선 좀 지수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 과정에서 다른 또 못 오른 기업들이 순환을 하니까 지수의 뭐 계속적인 급락보다는 지수는 조금 부진한 가운데 이렇게 순환 매장이 펼쳐지는 흐름으로 당분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하셨고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좀 너무 긴 시간 했네요. 감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